주말 사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레 늘어난 확진자 수, 우리도 자연스럽게 드나들던 카페에서의 집단 감염, 만류에도 불구하고 열렸던 대규모 도심 집회, 그리고 뉴스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콩나물 시루같이 빽빽이 들어선 피서지의 모습. 확진자 숫자의 단위가 달라지고 앞 숫자가 올라가면서 지난 초봄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대구의 경우 인구수가 250만 명이 안 됩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도 270만 명 정도죠. 서울의 인구는 980만 명, 경기도의 인구는 1,300만 명이 넘습니다. 규모에서도 차이가 나고 밀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를 연신 내놓고 있는 것이죠. 일요일 저녁 문득 우울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이 코로나 블루일까요? 또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없이 다니던 일상이 어떠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니까 코로나의 바이러스란 놈과 함께 살아가야 하나 싶은 생각마저 드네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막연한 응원보다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버텨봅시다. 끝까지 버티는 쪽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오늘 오전까지 3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전광훈 목사 역시 결국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 목사를 꾸준히 추적하고 계신 분이죠. 평화나무의 권지연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 굉장히 규모가 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또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라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또 사랑제일교회 일부 신도들도 참석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중에 몇 명이나 참석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그 숫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네,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전광훈 목사의 지지자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청부도 영성훈련원이라고 전광훈 목사가 네네. 그 만든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 그 단체에 조끼가 있는데 파란색 조끼예요. 그 네네. 조끼를 입은 사람들을 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제일교회에는 사랑제일교회에 등록된 교인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마다 전광훈 목사가 그 교회에서 집회를 열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전국 각지에서 교인들이 몰려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앞에 도로가 아예 주차장이 될 정도로 이렇게 차들이 빼곡하게 들어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죠. 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했었고 했던 사람들이 광화문 교회에 나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형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네. 그 단체를 만들면서 전광훈 목사 지지하고 이러신 분들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분명히 집회에도 가셨을 거고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도 나가셨을 거고 그런데 또 주일에는 그 해당 교회로 또 돌아가셨을 거고 가정으로 돌아가셨을 거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지금 어수선한 상황인 것은 굉장히 확실한 거죠. 네. 교세가 이렇게 큰 줄 몰랐었거든요. 교인이 이렇게 많은가 네. 봐요? 교인이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이제 4,000명이라고 네네. 하는데, 지난 총선 이전에도 계속 집회 열면서 사실 그 숫자는 전보다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아하.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총선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지지하던 당이 사실 참패를 하긴 했지만, 네. 전광훈 목사 그 지지하는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는 사실 성공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가 오늘 오전에 300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네네.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 교회에서 확진자 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뉴스를 보면은 그러니까 15일 집회 전날 이 정광훈 목사가 한
언론가, 약간 크리스천 언론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단 네. 말이에요.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확진이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 우리가. 네. 이런 말. 그러면 네. 그때 이미 확진자가 있었다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사실 방역에 소홀했던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집회를 열었고 네네. 이분들이 또 전국에서 모였고요. 이때 집회 그 장소에서는 뭐 열도 재고 마스크도 썼다고는 해요. 저희 활동가도 이제 잠입을 했었는데 네네. 그런데 일단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 집회에서. 그리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집회를 끝나고도 이분들은 계속 같이 숙식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장소 비좁은 곳에서 계속 바닥에까지 주저앉아서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그 잠을 계속 그 사랑제일교회 안에서도 잠을 자고 또 네. 인근 찜질방으로 보냈다고 하거든요. 왜요? 네. 왜 안에서 그러니까 자는가요? 그 전국에서 온 지지자들을 다 재울 곳이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숫자가 이제 수천 명이 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인근 찜질방으로도 보내고 교회에서도 잠을 재우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전에 청와대 앞에서 노숙하시던 분들 네네. 기억나시죠? 정광훈 목사의 지지자. 네. 사실 그때 그 청와대 앞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로 옮겨져서 그 같은 어떤 일들을 계속 해왔다. 좀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광훈 목사 예배 특징은 계속 아멘을 계속 연발하게 해요. 그리고 네네. 찬송도 계속 부르고 큰 소리로 소리를 내고 기도하게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비말이 서로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아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전부터 속식을 같이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뭐 확진자 한 명 나오면 그게 이제 퍼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집회에서도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뭐 안전거리를 유지한다라고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이 집회에서 만약에 이제 확산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제 뭐 상당히 숫자가 많이 나올 거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께서. 자, 근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교회 측이 집회를 위해서 신도들에게 코로나 진단 검사를 집회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게 진짠가요, 근데? 그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네. 그 언론사에서 녹취까지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교회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이제 잠입했을 때도 그 거기 참석했던 참가자분 중에 네. 이제 열이 나도 병원에 못 간다. 왜냐면 본인들이 이제 타깃이 되는 것처럼 타깃이 될까봐 네네. 열이 나도 병원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정광훈 목사와 그 측근들이 내고 있는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는 탄압받고 있고 이렇게 뭐 정부와 어떻게 보면은 정부를 향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고 반정부 프레임으로 계속 그렇게 펼치잖아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애국이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내는 상황에서는 지지자들에게 그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마치 정부에 협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계속 그런 메시지로 들릴 가능성이 네네.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렇군요. 방역에 협조하면 정부에 협조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이제 메시지로. 그래서 본인들이 뭔가 이 싸움에서 지는 것처럼 아하. 계속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은 따라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별로 이렇게 협조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제일교회 네. 신도들이. 네네네. 네. 어떻게 뭐 그럴 거라고 예측은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그 정광훈 목사가 냈던 메시지를 보면요, 그 구속되기 전에도 계속 그런 메시지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목사들은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다 광화문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오히려 병균도 사라진다, 바이러스도 물러간다. 그리고 혹여 우리가 죽어도 괜찮다. 우리는 죽는 게 목적이다. 이런 발언도 하고 하거든요. 약간 순교자 그러니까, 이미지를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설령 내가
이 집회에 참석해서 코로나19에 걸려서 정말 안 좋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조국과 하나님 나라와 본인들이 믿는 신앙으로 이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렇게 네네.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종교 특히 이제 개신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정말 좋은 크리스천들도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한 말씀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 궁금한데요. 네. 우선 저는 이제 교인들에게는 담임 목사의 발언이 굉장히 절대적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실 침묵을 유지하고 있거나 네. 또 정광훈 목사와 뜻을 같이 하는 보수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화문 집회 또는 그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왔고 혹은 그래서 그 발열이 난다거나 뭐 좀 몸이 안 좋다고 하거나 이런 교인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네. 자진해서 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교인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애국이 아니고 음. 사회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좀 잘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크게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화나무의 권지연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론조사계 대표 훈남들 나오셨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리얼미터에서 이택수 대표 대신 특별한 분이 함께하십니다. 배철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항상 이제 시작하는 게 당청 지지율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철호 전문위원께서 당청 지지율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리얼미터 8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평가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6%포인트 하락한 43.3%, 부정평가는 0.2%포인트 상승한 52.6% 이렇게 각각 보였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 말씀드리자면 미래통합당이 지난주보다 1.7%포인트 상승한 36.3%, 더불어민주당은 0.3%포인트 하락한 34.8%, 정의당은 0.3%포인트 상승한 5.1%, 열린민주당은 0.7%포인트 상승한 4.7%, 국민의당은 0.9%포인트 상승한 3.5%, 기타 정당은 0.8%포인트 하락한 1.8%, 네. 무당층은 2.5%포인트 하락한 13.8% 이렇게 각 보였습니다. 네네. 조사 개요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유무선 자동전화 응답 혼용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를 보였고요. 응답률은 5.4%였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계속 하락세인 것만은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 지지율이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인가 나왔었던 결과에서도 그렇고 오늘 결과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갤럽 조사가 지난 금요일 날 나왔잖아요. 이게 네. 매주 금요일에 갤럽 조사가 나오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9%. 그러니까 임기 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네. 긍정평가가 30%대였습니다. 네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001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3% 자세한 사항은 네네.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임기 들어 최저치입니다. 이 긍정평가 잘하고 있다 39%, 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3%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열려 있죠. 대통령 긍정평가가 가장 흔들린 이유는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 네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특별히 해소된 건 없고 여전히 이 서울 민심은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도층도 흔들리고 있고 30대 지지층들은 흔들렸다가 이제 위기 국면이라 조금 회복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이 53% 가까이 52%, 리얼미터 조사는 52%되었거든요. 네네. 그런 만큼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역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도 중요할 테고 또 일종의 프레임인데 이 부동산에 빠져 있는 부정적인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다른 이슈로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당장 이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의 긍정 평가 지지층들이 또 견고하거든요. 네네. 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40%대 초반, 43% 내외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은 그만큼 견고한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긍정 평가 크게 내려가지는 않는다더라도 여전히 여기 이제 이 부정적인 이 악재는 네. 내려갈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정평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오늘 모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른바 하락 필연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락 해놨습니다. 필연의 법칙이요. 그렇죠. 일테면 정치권 속설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한 그 다음 날부터 내려갈 일만 남았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문제는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으로 얼만큼 내려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네네. 최근 뭐 저희 조사뿐만 아니라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이른바 프리폴링에 가까운 조정 없는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른바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 같고요. 원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이 제일 크지만 네. 사실 그 이전 짧게 보자면은 총선 이후부터 이른바 도덕성, 남북, 공정 특히 도덕성에서는 뭐 오거돈 시장, 박원순 시장 네. 이렇게 관련된 그런 문제들, 남북의 개성공단 폭파, 네네. 뭐 공정 관련해서는 인국공 등 이른바 진보 정당의 어떤 핵심 가치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위를 딥 임팩트 네네. 정타로 때렸다는 데서 굉장히 지지율 추세는 그 이전부터 좀 하락 조짐 그런 흐름들은 뭐 저희 조사에서는 보였고요. 네. 결정타는 아무래도 부동산을 결정타는 꼽지 않을 수밖에 없죠.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약간 넛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탁 찔렀다 이게 와르르 약간 이제 쏟아지는 듯한. 마지막 한 네. 방을 이제 부동산이 때리면서 부동산이 좀 길게 그것도 이제 보통 부동산이 자가 소유, 미소유, 수도권, 지방 좀 구분되면서 이념과 정당과 달리 나타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구분 없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던 점이 그 특정 지역 연령대 구분 없이 지지율 네네. 전체를 좀 끌어내렸던 요인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것은 이제 어느 수준으로 볼 것이냐, 또 대통령 지지층이 현 정부 지지층이 붕괴하고 있다고 볼 것이냐에 이제 논쟁들은 남아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치가 뭐 한 39% 정도 나온 것이잖아요. 보면은 워낙 이제 사실 높게 고공행진을 하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막 60% 이상 한 장기간 동안 이어지다가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컸다는 점에서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민심 위반에 있는 것도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이랬어요. 한 30% 선이 무너지느냐, 이것이 한 국정 동력을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네네. 수치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그것도 아주 엄밀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또 약간 이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락은 있지만 이게 국정 지지층까지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약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39%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을 못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39%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지지하지만 최근에 이러저러한 일들은 잘 못한다 내가 보니까라고 한 사람들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일 잘한다라고 한 사람이 39%니까 나머지는 네네. 이제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지지하지만 잘한다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이제 과도하게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부르면서 정치적 해석을 좀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약간 그 부분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국정 수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와 질문과 네.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질문은 다른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다는 나올 수 있는 말씀이신 것이죠. 거죠? 물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의 뭐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통합당이 지금 상승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뭐 김종인 위원장 오고 확실히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통합당이 그동안 그
이른바 반사이익을 못 누렸다. 네네. 그런 지적이 쭉 있었죠. 저희 조사를 보더라도 지난 3주 전까지는 통합당이 이른바 L자형 모양으로 20% 중반에서 30% 언저리까지 이른바 박스권이라고 박스권. 한 그 박스권이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3주 전부터 움직이면서 지난주에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뚫고 나왔고 이번 주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지만 민주당을 1.5%포인트 좀 앞섰습니다. 저는 이 요인을 무엇보다도 저 김종인 효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른바 김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 맡은 이후로 좀 질서 있고 중심 잡힌 대응이 있었다. 그것을 가만히점이라고 그건 저는 그렇게 보지를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거기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질서와 중심 잡힌 대응. 그 이전에 통합당의 행태는 이른바 고성, 욕설, 네네. 막말. 또 김 위원장 위원장 취임한 이후로 뭐가 사라졌냐면은 이른바 당내 개파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갈등을 했었던 이른바 친박이란 말이 네네. 사라졌고요. 물론 그 중간에 깨알같이 친홍, 친황도 잠시 까메오로 등장한 적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 김종인 위원장 취임 이후로 당내 개파 갈등이 없었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딱 관장을 하면 그 아래로 쑥 전부 다 몰리는, 그러니까 그렇죠. 다 끌고 가는 듯한 모습. 실례로 뭐 비대위원 중에 한 분이 좀 정서에 어긋난 네네. 말을 했을 때 가차없이 바로 업무 정지시켰던 것처럼 어떤 김 위원장 중심의 그 질서 있고 중심 잡힌 네. 그런 것들이 이런 토대를 만들었고 아하. 그렇군요. 그런 그 정책 중심 네. 대응 기조가 달라졌고 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빛을 받고 이제 정책을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전제가 좀 깔렸다. 그렇군요. 그것은 누가 봐도 김종인 효과다라고 네네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이 있습니다. 상승세가 그럼 계속 이어질까 궁금한데요. 이 상승세가 어디로부터 네. 왔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지지층들이 견고하게 결집을 하고 또 외연이 확대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또 해석상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만큼 이제 미래통합당이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반사작용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서울에서의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이 더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고 네. 중도층에서도 올라가는 부분들은 경제와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서울 지역이고 또 중도층도 경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네. 정치 현안보다는 이제 부동산 또 세금 관련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다 보니까 미래통합당 쪽으로 그럼 이전에는 왜 안 갔을까? 정치 현안일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으로 옮겨가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이탈하더라도 네. 그냥 무당청으로 갔어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근데 이제 부동산은 개인이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이 경우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이 그렇죠.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미래통합당 지지로 응답을 해야만 이 더불어민주당에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반사작용이 있다 봐야 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율에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적어도 유지돼야 되는 선 정도가 유지되는 건 아직까지 지지층이 견고한 거예요. 그렇군요. 대통령 지지층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후반기에 부정평가가 50%가 넘는다는 것은 갤럽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네. 부담스러운 거죠. 그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사인이다. 부정평가를 해소하는 것이 대통령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정평가를 해소하는 네. 것이 그러니까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할 때도 50%가 넘는 지지율이었잖아요. 네. 그만큼 정책적인 소통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긍정평가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저는 핵심은 이렇다고 봐요. 자기 지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선거라고 하는 이 이벤트에서 한번 이겨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반사의 이익을 지금 가져가는데 내년 보궐선거에서 이기는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때는 이제 적어도 지지층을 가져갈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얼마나 지금의 반사작용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네. 자생적인 지지율로 바꾸느냐, 네네. 얼마만큼 전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윤희용 센터장님.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주말에 그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서울 도심에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서 또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나왔고. 근데 뭐 통합당의 뭐 지금은 현역은 아닙니다만은 전직 의원 2명이나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요. 또 현역 의원도 뭐 지역구에서 누가 올라와서 인사를 하는 바람에 잠시 들렀다라고는 했지만 뭐 들렀단 말이에요. 지금 뭐 통합당 지도부는 사실상 뭐 선을 그은 지가 좀 되긴 했는데 이런 부분 보면은 그러면 이게
통합당한테도 안 좋은 영향 끼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른바 상승하고 있는 국면인데 이것이 과거 이제 극우적인 행태와 결별하는 데서 상승세가 이어졌다. 배철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만약에 이전에 우리 국민들이 보수 정당의 안 좋은 이미지를 상기하게 되는 이제 이슈들 말씀하신 이제 태극기 부대와 관련한 시위 집회,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부분들, 또 4대강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과거의 모습을 상기하게 하는 이슈들이라고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중도층 등을 추가적으로 포섭하는데 이제 흡수하는 데 있어서 저는 시간이 좀 더디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고 반대로 또 한 가지 하나의 더 추가되는 이제 부정적인 효과는 상대 정당인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또 진보 성향층이 정치적인 이슈로 이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 이탈을 하던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하던 지지층이 그것도 사실 다시 결집하게 되는 효과로 아하.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통합당이 추가적으로 지지를 상승하고 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명확하게 보입니다. 선긋기가 필요하다. 더. 그렇죠. 예. 네, 그런 말씀이셨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또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게 이낙연 의원이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승세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난주 갤럽 조사였죠. 이재명 지사가 앞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 배철호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은 사실은 뭔가 좀 이렇게 워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질문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차기 선호도 조사를 하면은 그 ARS냐 면접이냐를 네. 그 차치하고 보통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보기 제시를 합니다. 객관식. 그렇죠. 네. 이른바 객관식이라고 하는. 근데 갤럽 같은 경우는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른바 자유응답. 질문을 불러드리자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면접원이 이야기하면 응답자들이 나 누구요라고 답하는 식입니다. 네. 이게 이제 마케팅 조사에서도 흔히 쓰는 기법인데요. 이른바 네네. 브랜드 에퀴티, 브랜드 자산 그 파워를 측정할 때 쓰는 기법인데, 즉 최초 상기도.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래서 제일 먼저 네. 응답하는 사람. 저기 했을 때 물론 이것도 개념화시키자면 자기 선호도 조사의 하나의 네네.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이제 개념적으로 들어가자면 자기 선호도 조사 중에서 최초 상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이 이른바 이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좀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 네네.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흥미롭게 본 게 이재명 지사가 19%, 이낙연 의원이 17%인데 네네. 그만큼 유권자들의 마인드 쉐어에 유권자들의 그 정치 정서에 이낙연 의원보다 이재명 지사가 네.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혀 아하. 있다. 먼저 응답을 했다는 것은 머릿속에 저희들이 각인이 확 되어 있다는 그렇죠. 이제 얘기죠. 마케팅이든 소셜이든 떠나서 먼저 응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강하게 잡혀 있다. 아. 그래서 이제 브랜드 자산 조사에서도 네네. 먼저 응답하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 파워, 브랜드 에퀴티를 측정을 하는데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응답자들이 먼저 응답했다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왜 강하게 잡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방법론적이나 네네. 그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그렇군요. 그냥 이렇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어서 등락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2절에서나 나올 법한 네. 이야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지지가 더 높다 어쩌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재명 지사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이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이다. 톡 쏘는 맛, 네네. 제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이제 경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가 더 앞선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이재명은 이슈 파이팅이죠. 음. 이재명은 이슈 파이팅인데 현직 지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지사로 대선 후보에서 더욱 두각과 부각을 만들어내는 건 경기도를 결집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조사에서 갤럽 조사에서는 네.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의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거죠. 네. 대선 후보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낙연 의원의 경우에는 당 대표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는 없거든요. 네. 뭐 친문을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 지지층을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친문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잡는 모양새를 하면서도 이낙연이란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직 지금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이른바 이낙연 지지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자칫 잘못하면은 네네. 불협화음이 생기면은 이것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득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계 훈남 세 분들과 함께 또 여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굉장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5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9만 4천여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전 최대 기록이 지난달 31일에 기록했던 29만 2천 명이었거든요. 네네. 보름 만에 2천 명 정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6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175만 4천여 명, 네. 누적 사망자 수가 77만 1,000명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미국, 브라질, 인도 순으로 많거든요. 이들 국가가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각각 10만 명 이상 나오고 있어요. 확산세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중에 미국이 역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누적 확진자 수가 540만 167 명이고요. 사망자 수가 17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그런 국가의 오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브라질이 2위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총 334만 197명, 사망자가 최소 10만 7천여 명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쇄 조치를 좀 완화했던 유럽에서도 다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요. 다시 봉쇄한다고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두 달 만에 600명대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공항 항만에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일일 확진자 수가 프랑스도 3천 명을 넘어섰는데, 그래서 이제 직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나라로 유명했죠. 뉴질랜드에서 지금 네네.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그래서 9월로 총선이 예정돼 있었는데 한 달 뒤로 미뤄서 10월 17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2차 대유행이 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네. 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독감 때문에 네. 항상 매년 몇만 명이 죽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독감이랑 코로나랑 네. 겹쳐서 이번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예측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미국에서 독감으로 6만 1,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 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81만 명이 입원한 것으로 추정이 돼 있는데 올해는 독감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이게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지금 독감 환자까지 발생을 한다면 의료 시스템 체계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17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이미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워싱턴대 의과대학이 한번 예측을 해본 네. 치는 17만 명에 도달하는 시점이 원래는 10월 1일쯤이었거든요. 그게 빨리 온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예측과 비교하면 6주가량 빠른 속도로 지금 17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확산세가 가파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확진자가 급증해서 12월쯤 가면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치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엄청난 지금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뭐 백신에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총력을 네.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러시아에서 개발했다고 이야기했던 그 백신 스푸트닉 V. 네. 네, 이게 우리가 3상을 안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한 열흘 이후부터 시판이 네네. 가능합니다. 근데 연구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연구를 한 뒤에 민간에 유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3, 4주의 지연 기간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일단 모스크바 지역에 거주하는 2만 명 내지 3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해서 지금 임상 시험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4, 5개월이 걸릴 것 같다. 다 이제 분석을 해보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금방 나올 수는 없고 지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 1차분을 생산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구체적인 수량을 러시아 정부는 지금 공개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1상 및 2상 임상시험 대상자도 굉장히 적었던 한 30여 명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서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서야 임상 연구를 한다고라고 하면서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런 식의 뭐 실험을 하게 되면 네. 그 시험에서 어떤 결과를 어떤 데이터를 네네. 써고 나왔다라는 걸 공개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 그거 봐야 되거든요. 공개 안 했다면서요? 안 했죠. 그것도. 1, 2차 시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데이터가 사실 한 38명에서 어떤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턱없이 지금 적은 숫자로 해놓고 백신을 등록을 덜컥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3상을 들어간다고 하니 이게 지금 백신인 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 연구자들 말에서는 맹물 수준에 불과하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영국에서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전문가들이 그렇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네. 지켜보고 말고나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위험하죠. 네. 네. 이거 써도 되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요. 백신은 결국에는 안정성도 담보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가장 크죠. 지금 네. 뭐 처음 뭐 지금 더군다나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각국이 지금 백신 경쟁에는 뛰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모리셔스 이야기를 이전에 한번 해드렸어요. 네.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 해안에서 일본 선박이 좌초되는 바람에 네네. 기름이 유출되었다. 네. 근데 그 아름다운 해변에 이게 웬일이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상황이 좀 수습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다시 악화가 됐나 봐요? 15일 현지 시각으로 15일 오후 4시 반쯤에 이 선박이 앞부분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하시면 두 동강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돼요. 기름이 더 막 나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게 워낙 2,500톤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동안 이 기름을 빼내는 작업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굉장히 한 1,000톤 가량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나서 오염이 됐는데 이제 나머지 가량을 많이 빼냈습니다. 그래서 3,000여 톤이 제거가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아무리 빼내도 아직까지는 선박 내부에 그 기름이 166톤 가량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선박이 두 동강이 나버렸으니까 이게 유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악의 상황이 분리되는 거다라고 총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근데 현실화된 분리된 상황이에요. 거네요, 근데. 네네. 그래서 지금 166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고민으로 떠올랐고요. 기름 유출폐가 커지니까 지금 현지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기름 흡착 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머리카락을 잘라서 기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기름을 제거하는 도구가 뭐 사탕수수 잎도 있고 볏짚, 네네. 동물의 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지금 머리카락이 흡착포의 몇 배에 이르기까지 기름을 빨아들인다는 얘기가 진짜요? 있다고 해요. 이게 오. 1900년대 말에 나사가 이런 제거 기술을 실험하면서 알려졌는데 이후에 영국 대학들에서 연구를 했더니 머리카락의 무게의 3배가 넘는 각종 기름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서 머리카락이 사용된 적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머리카락을 잘라서 미용실을 찾아서 잘라서 기부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늘고 있다고 하고요. 일본 하는 방송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서 네. 이 화물선이 지난달 25일에 이제 좌초를 했는데 그 직전에 선박 안에서 한 선원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리고 와이파이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 선박이 육지 쪽으로 접근하던 중이었다라는 내부 진술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는 이제 바다에 있다가 네. 생일 축하를 하고 있던 파티 중이었고 네. 그리고 와이파이 신호를 잡으려고 잡으려고 그 배를 해안가를 네,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가 지금 좌초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현지 매체에서 이런 증언들이 나왔는데 이게 네. 아직 뭐 조사 결과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고요. 지금 사고 선박의 해운사는 조사 중이다 이런 얘기만 했고 지금 정확한 얘기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그렇겠네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인재겠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선박은 일본인데 네, 이 선장은 그렇습니다. 인도 사람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중국을 거쳐서 뭐 브라질도 네네네. 가고 뭐 이런 배였는데 아무튼 모리셔스 근방에서 좌초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해외 뉴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준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복절이 낀 사흘간 황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좀 특별한 인터뷰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 무궁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무궁화가 우리 국화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얼굴의 무궁화라는 책을 내신 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교수님을 그
중국 통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책을 내셔서 약간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원래 이제 중국 이야기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네,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무궁화가 우리 국화 아니죠, 아직은? 공식 국화가. 관습상 국화격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화라고 법률상 국화입니다. 법률상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화로 만들려는 법안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무궁화가 대한민국 국화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논란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예전부터 이 무궁화에 대한 논란이 그렇습니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야기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떠나서 우리나라에 야생 무궁화 나무 한 그루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야생 무궁화를 본 적은 많은 것 같은데요. 야생 무궁화 그리고 꽃집에서 무궁화 본 적 있으십니까? 잘 팔지는 않죠 무궁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서 우리 옛 민요, 옛 그 시조 3,355수인데요. 단 한 수도 무궁화를 읽지 않았고 그리고 옛 가사 2,800여 편인데 단 한 자도 무궁화 없습니다. 옛날 문헌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옛 시조들. 시조? 그리고 옛 가사. 그리고 또 구한말 이전에 네. 우리 민요 있지 않습니까? 네네. 2,585곡이 있는데 네네. 단 한 소절도 무궁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나라 양대 정사, 삼국사기하고 고려사 337만 자에 무궁화 단 한 자도 안 나옵니다. 다른 것들 엄청나게 많이 만발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4,965만 자나 있는데 무궁화 저 단명 요절의 상징으로 딱 한 번 나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로 있죠. 일본에는 저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야생 무궁화가 아주 만발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가장 최고 오래된 뭐 옥편, 자전, 사전, 백과사전, 원해서적, 꽃꽂이서적, 다도서적, 일본 통사에는 꼭 무궁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아까 시조에 하나도 없는데 우리 일본의 그 시조격이 하이쿠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17자 된 단시인데 1910년까지 380수나 있어요. 그리고 참 이상하게 무궁화로 쓴 그 하이쿠는 꼭 11호 해가지고 목근총이라 해서 무덤보다 높잖아요. 목근총. 그래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천신궁도 있고요. 그래서 신사보다도 높은 참배하고 있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궁화라고는 목근이라든지 목근화라고 쓰여졌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옛날에 그러니까 근화, 근, 목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무궁화는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중국 통 아닙니까? 네네. 무궁화는 옛 중국 문헌에 무궁화라고 된 한자어가 낯습니다. 그러니까 1895년 이 갑오경장 때 밀물듯이 들어온 일본식 한자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는 무궁화가 없었다 우리나라에. 없었고 또 자 우리나라의 모든 그 토종꽃들은 다 우리나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들레, 뭐 진달래, 개나리. 근데 무궁화는 우리나라 순수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500여 종이나 되는 우리나라 아름다운 자생종 꽃 중에서 하고 가장 국화가 안 될 그 꽃을 좀 국화로 좀 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무궁화를 그럼 국화로 한 건가요? 그래서 이게 1893년 문헌에 이렇게 나오면 일본 위키피디아에서 봤는데요. 일본 위키피디아. 1893년 11월 상하이에 잠복해 있던 윤취호가가 그를 찾아온 남궁옥과 상의하여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정했다 하고요. 그다음 가장 더 1925년 10월 21일 동아일보 이면에 아주 크게 나옵니다. 무궁화의 내력. 거기 똑같이 윤취호가 근화, 목근으로 불리던 것을 처음으로 한자로나 한글로나 무궁화로 쓰기 시작했다.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무궁화를 우리 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중국에 거의 없고요.
중국에는 그 저 야생 무궁화가 네. 엄청납니다. 그저 원산지이기 때문에 구글 네네. 찾아보면은 야생 무궁화로 돼 있어요. 저 야생 무궁화 저 원산지로 돼 있고 근데 상당히 구글에 저 히비스커스 오리진 네, 찾아보면요. 히비스커스. 네. 예. 너무 기가 막히게 재배지 명단에도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원산지는 물론 중국 동남으로 돼 네네. 있고요. 재배지조차도 중국, 일본, 그리고 태평양 제도, 그리고 하와이, 그리고 영문 위키피디아. 네. 영문 위키피디아 보면 아주 놀랄만한 것이 비공식 국가 명단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구글이나 위키피디아 네. 하나만 찾아보면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구글이나 위키피디아 같은 예. 데서 찾아보면은 한국이 재생,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예. 뭐 나왔다 무궁화가 이런 얘기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그 반대로 네. 우리나라의 그 무궁화 관련 텍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완전히 그냥 거짓말로 다 돼 있어요. 거짓말이요? 원전 찾아보면 네. 산해경이든지 뭐 저 구당서든지 찾아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떤 말인데요? 자,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산해경에 나오는 군자국의 뭐 훈화초가 무궁화라고 우리 저 박사님도 많이 쓰셨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사내경에. 그게 산해경 제18절에 네. 조선이라고 따로 나옵니다. 명명백백하게 우리나라로 돼 있어요. 조선. 조선은 그냥 눈을 감고 군자국이라고 아주 이상한 나라거든요. 거기에 있는 뭐 훈화초가 어떻게 돼가지고. 근데 사실 군자국은 네. 중국이 중국? 일본을 네. 저 회유하고 회유반 조롱반으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군자국이 네. 일본을 가리킨다. 일본인 거죠. 일본 서기도 나와요. 자기 나라 별명이 군자국과 부상국이라고 나옵니다. 딱 정확하게 돼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왜 그럼 우리 군자국이 우리나라가 됐냐? 바로 우리 이 일제 강점기 때 네. 내선일체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바로 슬프게도 일본은 아니었습니까? 내선일체에서 그 군자국이 우리나라로 그냥 둔갑된 거죠.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예. 사실은 일본인데 네. 그냥 우리나라로. 1930년쯤 되면 말이죠. 우리 한국이 일본으로 다 표시돼 있어요. 재팬으로. 그렇겠죠. 네, 그때는 너무 슬프게도 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랬을 텐데. 그런데 그러면은 이 독립운동가 분들, 뭐 예.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이런 예.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저도 말이죠. 네.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죠. 그렇게 완전히 정보가 완전히 차단돼 있고 모든 지식이 다 차단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몰랐었어요. 저도 이렇게 관심이 참 많은 사람도 그냥 깜짝같이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원전을 네. 한번 검증을 해보니까 전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쓴 가장 큰 동기는 네. 이 가짜 텍스트가 단 하나라도 우리 한국 꽃이라는 증거가 있었으면 전 관둘라 했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동심 파괴고 그리고 이게 큰 멘탈 붕괴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생적으로 한국에서 나온 그런 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약간 그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벚꽃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의 국가인데 그것도 사실은 일본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이 일본의 국한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일본에서도 인정을 해요. 한국에서 온 걸로. 근데 그 벚꽃이 일본에 갑자기 부상된 것은 네. 20세기 초뿐입니다. 19세기 이전은 안 없습니다. 뭐냐면요. 일본의 그 신민들 그리고 수많은 그 병사들의 희생 벚꽃처럼 산화하라. 이렇게 부각시킨 겁니다. 사실 일본에는 비공식 국화가 세 개 있습니다. 왕실화는 국화. 그리고 정부는 오동꽃. 네네. 그리고 이 하층민은 사쿠라입니다. 그래서 가미가제 벚꽃처럼 산화하라 해가지고 했지 별것 아니었습니다. 무궁화가 바로 혼내의 일본 본마음? 혼내 본마음. 대마에 네. 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칠에 자기 속마음. 네. 혼내 꽃이 왜냐하면 일본의 모든 신사에 네. 다 무궁화가 있습니다. 일본 신사에? 네, 일본 최대 신사 이세 신궁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한 도시가 신궁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그 본궁에 그 내궁에 무궁화 언덕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따로 있고요. 야스쿠니 신사에도 무궁화 있습니다. 그게 무궁화예요? 왜냐? 이 무궁화가 그 일본의 신이 아마테라스잖아요. 네. 여신. 네, 여신. 태양신의 화신이죠. 네. 그리고
너무 하나 기가 막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일본의 히노마루라고 하는 마이크를 좀 대고 하셔야 돼요. 일본의 히노마루라는 제가 몰입해가지고 네. 일본의 히노마루라는 사물이 딱 두 개뿐이 없습니다. 히노마루 일장기하고 네. 히노마루 무궁화. 근데 히노마루 일장기는 1870년에 나왔고요. 히노마루 무궁화는 일본 토종 대표꽃으로 8세기에 나왔습니다. 히노마루라는 게 태양을 실은 배 아닙니까? 네네. 그 태양을 실은 그 히노마루 무궁화를 평면으로 한 것이 바로 일장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기는 있죠. 소탄이라고 네. 일본의 다도의 최고 비조인 센소탄이 제일 좋아하던 꽃 소탄. 그래서 uk광이 좀 더 진하고 네네. 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1870년에 일본 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이라면 입장 바꾸고 생각하면 자기 국기와 자기 군기를 닮은 무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무궁화는 우리나라처럼 달라가지고요. 진딧물도 없고 저 항상 차로 마시고 네네. 음식으로 먹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예. 이제 일제 강점기에 예. 이제 일본으로 인해서 예. 우리가 들어온 예, 것이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예. 저희가 시간이 다 됐어요. 아유 이게 말이죠.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한 20일을 해도 네, 네. 말씀 다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아이고, 너무 많으신 것 많은데. 같은데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무궁화에 대한 이야기 뭐 예전부터 항상 있어 왔는데 또 중국 통칭이시기도 한데 이 무궁화 이야기를 책으로 내셔서 저희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나- 지금까지 강효배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